아내를 미워한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홍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주씨는 아주 보기 드문 미인이었지요. 부부는 금실이 좋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난 뒤 남편 홍씨가 하녀로 있던 보옥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옥은 얼굴도 아내 주씨보다 못생김에도 불구하고 남편 홍씨는 보옥만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주씨는 그 때문에 남편과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남편은 이제 대놓고 보옥의 방에서 잠을 자고 보옥만을 귀여워했으며 주씨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홍씨는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이사를 하였지요. 의복점을 하는 추씨 집 이웃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추씨 아내 항랑이 주부인에게 인사를 하러 왔지요. 항랑은 나이 30살쯤 되었고 얼굴은 평범하였으나 말하는 솜씨가 애교가 넘쳐 흘렀기 때문에 주씨가 어느덧 마음이 통하여 다음날 답례로 항랑을 찾아갔지요. 항랑의 집에 가보니 그 집에도 첩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이웃에 살기 시작한 뒤 반년이 지났지만 가정불화로 언쟁하는 것은 한 차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씨는 본 아내만을 사랑하였고 첩은 거치대로 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주부인은 항랑을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댁에서는 어떤 기술과 묘안이 있어 그리 사랑받으시는 건가요?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선생님으로 모시겠어요. 이렇게 묻자 항랑이 대답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가지를 긁는다는 것은 참새떼를 쫓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며 점점 더 거리만 멀어지게 할 뿐이지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남편이 찾아와도 모른 척 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당신을 위해 새로운 지혜를 말씀드릴게요. 주부인은 항랑의 말을 따라 보옥의 옷을 한층 더 예쁘게 입혀서 남편과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면 역시 보옥을 한자리에 앉게 하고 간혹 남편이 주부인에게 가까이 와도 주부인은 이를 거절하였지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주부인을 현철하고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주부인이 항랑을 만나러 갔습니다. 용하게 해내셨군요.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화장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예쁜 옷도 입지 마시고 얼굴에 분을 바르지도 마십시오. 헌 옷을 걸친 채 집안 사람들과 일이나 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거든 다시 오세요. 주부인은 집에 돌아오자 항랑이 시킨 대로 헌 옷에 더러운 얼굴로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고 실을 켜는 데만 힘쓰고 간섭도 하지 않자 남편은 애처롭게 생각하여 보옥으로 하여금 거들어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주부인은 보옥에게 거들지 못하게 하고 남편에게 쫓아버렸지요. 이리하여 한 달이 지나 다시 항랑을 찾아가니 항랑이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내일 모레 당신을 초대하여 소풍이라도 갑시다. 헌 옷을 벗어던지고 위에서 아래까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오셔요. 그날이 되자 주부인은
거울을 앞에 놓고 정성껏 화장을 한 다음 모든 것을 항랑이 가르쳐준 대로 몸 단장을 하고 항랑에게 가니 항랑이 기뻐하였지요. 집에 돌아올 무렵 음식을 대접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남편과 만나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자버리세요. 남편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나거든 다시 오십시오. 주부인은 집에 돌아오자 눈이 부시도록 예쁜 모습으로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부인을 보고 반갑게 웃었지만 주부인은 소풍하고 온 이야기를 잠깐 한 다음 피로한 듯 앉았다가 아직 해도 지기 전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누워버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렸으나 주부인은 열어주지 않았지요. 다음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자 남편이 따지려 들었기 때문에 주부인이 말했습니다. 혼자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함께 있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러더니 주부인은 사흘 건너 하루씩 오도록 약속을 정했습니다. 어느덧 보름이 지나 또 항랑을 찾아가니 항랑이 문을 닫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지요. 이제부터는 주방을 혼자 독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예쁘기는 하지만 잘 웃지는 못하는군요. 그러더니 방긋 웃으며 이를 드러내어 주 부인에게 그대로 따라해 보도록 했습니다. 몇십 번이나 거듭 연습하는 동안에 겨우 흉내를 낼 정도가 되자 항랑은 이렇게 말하였지요. 집에 돌아가거든 거울을 앞에 놓고 연습을 해보세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주부인은 집에 돌아온 뒤 모든 것을 항랑에게 배운 대로 했습니다. 남편은 무한히 기뻐하며 홀딱 빠져서는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내에게서 떨어질 줄을 모르고 하루 종일 붙어 있었지요. 한편 주부인은 보옥을 더욱 소중히 대접해주고 음식을 먹거나 술자리가 벌어질 때마다 한 자리에 앉게 하였으나 남편은 보옥을 볼 때마다 더욱 미운 생각이 들어 식사하는 도중에 돌아가게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보옥은 남편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만나면 흉을 보며 욕설까지 해대었지요. 남편 홍 씨는 보옥이 점점 더 싫어져 욕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옥은 항상 환한 얼굴에다 옷도 단정히 입지 않았고 행동마저 거칠어져 있었지요. 항랑이 어느 날 주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것이 효과가 어떤가요? 훌륭했어요. 그래도 제자인 저는 가르침을 잘 지키기만 할 뿐 아무리 생각해도 그 까닭을 모르겠어요. 항랑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낡은 것은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손쉽게 구하지 못하는 것은 소중히 여기고 손쉽게 들어오는 것은 없인 여기는 법이지요. 아무리 달콤한 음식이라도 계속해서 먹으면 금방 실증이 나는 법입니다. 주부인은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는 항랑에게 비밀까지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뒤 항랑이 갑자기 주부인에게 말하였지요. 우리 사이가 이토록 친해졌으니 나의 내력을 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벌써부터 이야기하려고 생각하면서도 혹 어찌 생각할까 염려가 되어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작별해야 할 시기가 왔으니 사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여우였습니다.
어렸을 때 계모가 나를 팔아버렸지만 지금 남편이 나를 너무 소중하게 아껴주기 때문에 갑자기 손을 끊는 것이 애처로워 오늘날까지 질질 끌어온 것이었지요. 내일이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신선이 되는 날이므로 문안을 드리러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랍니다. 주부인은 항랑의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추신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집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 있었지요. 추씨의 아내 항랑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답니다. 12토막의 물고기. 옛날 어느 어촌 마을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부가 예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부는 고기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졌지요. 그러자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참 재수가 좋군.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잡혔으니 말이야. 어부는 물고기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고기가 입을 열었지요.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드릴게요. 어부는 말을 하는 물고기가 겁이 났습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놓아주었지요.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곳에 그물을 던지세요. 어부는 물고기가 알려준 곳에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지요. 다음날 어부는 다시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놓아준 물고기가 또 그물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2번이나 잡히다니 아무래도 죽을 운명인가 봅니다. 나를 잡아가세요. 부엌에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토막을 치십시오. 12토막을 내어 당신 부인과 당신 집에서 기르는 말과 개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각각 3토막씩이요. 나머지 3토막은 집 가까이 있는 밭에 심으세요. 어부는 물고기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에서 물고기가 시키는 대로 12토막으로 잘랐지요. 어부는 3토막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과 개에게 각각 3토막씩을 주고 텃밭에 3토막을 심었지요. 1년 뒤에 어부의 아내는 새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같은 날 공교롭게도 말과 개가 새끼를 낳았지요. 말은 망아지 3마리, 개는 숫사자 3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텃밭에는 긴 나무 자루 끝에 날이 선 뾰족한 쇠붙이가 달린 창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모두 새 자루였지요. 세월이 흐르고 새 쌍둥이 아들은 어느덧 20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집을 떠나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너희들끼리 여행을 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러니? 그만한 고생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을 타고 창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자도 데리고 가고요.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알겠지? 새 아들은 곧 집을 나섰지요. 저마다 말을 타고 창을 손에 쥔 채 사자를 몰고 갔습니다. 얼마 뒤 갈림길에 다다랐지요. 마지가 2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자. 그랬다가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마지는 가운데, 둘째는 왼쪽 길, 막내는 오른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마지는 숲길을 쉬지 않고 걸었지요. 산이 깊어서인지 인가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주일 만에 산골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림자를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그 마을에는 기가 큰 탑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마지는 마을 어귀에 있는 집에 대문을 두드렸지요. 젊은 여인이 대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집이 누추한데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안으로 드시지요. 마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는 여인이 마음에 들었지요. 다음날 아침 그곳을 떠나자니 왠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며칠 더 쉬어가도 되겠느냐고 말하였지요. 여인이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마지는 며칠을 지내는 동안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마지는 그 여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여인은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지요. 두 사람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지는 아내에게 물었지요. 마을에 있는 탑에 대해 아는 게 있어? 모르겠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도 있었다니 아마 100년 이상 되었을걸요. 그 탑은 죽음의 탑이라고 불립니다. 탑을 구경하러 간 사람들 가운데 살아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 탑에 얼씬거리지도 않아요. 모험심이 강한 마지는 그 탑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마지는 사자를 몰고 탑으로 갔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나? 마지는 문을 두드려 보았지요. 탑 안에서 마귀 할멈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요? 먼 고장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탑을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공짜 구경을 시킬 수야 없지. 나랑 싸워 이겨야 하네. 좋습니다. 잠깐. 나는 사자가 신경이 쓰이네. 사자를 묶어두지 않으면 시합을 할 수 없다네. 내 머리칼을 줄 터이니 사자를 묶게나. 좋을 대로 하십시오. 마지는 머리칼 한 가닥으로 사자를 묶었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싸움이 길어질수록 마지에게 불리했습니다. 마귀 할멈은 지칠 줄 모르고 마지를 공격하였지요. 궁지에 몰리자 마지가 소리쳤습니다. 사자야, 나를 구해다오. 사자는 마귀 할멈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 할멈이 소리쳤지요. 머리카락, 쇠사슬로 변해라. 그러자 정말 머리칼이 쇠사슬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중에 떠 있던 사자는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마지는 기진맥진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마귀 할멈은 마지를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마지의 머리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지요. 마귀 할멈은 마지의 시체와 머리를 탑 아래에 있는 지하실에 내던졌습니다. 지하실 안에는 산처럼 시체들이 쌓여 있었지요. 1년 뒤 둘째와 막내는 갈림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지가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요. 그러나 마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막내에게 말하였지요. 내가 큰형을 찾으러 떠날 테니 너는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둘째는 막내를 집으로 보내고 가운데 길로 갔습니다. 길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산골 마을에 다다랐지요. 마지가 머물렀던 마을이었습니다. 둘째는 마을 어귀에 있는 집에서 일주일 동안 묵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 여자와 부부가 되었지요. 어느 날 밤 둘째는 아내에게 탑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내는 탑에 대해 아는 대로 대답하였지요. 둘째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 이 마을에 창을 손에 쥐고 말을 탄 젊은이가 온 적이 없었소? 사자도 몰고 다니지요? 그렇소.
제 집에서 일주일 있다가 저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뒤 탑을 구경하러 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다음 날 날이 밝자 둘째는 사자를 몰고 탑으로 갔습니다. 둘째는 마귀 할멈을 만났지요. 마귀 할멈의 요구대로 머리칼 한 가닥으로 사자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한판 싸움을 벌였지요. 하지만 둘째도 마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막내는 둘째마저 돌아오지 않자 집을 떠났습니다. 산골 마을에 도착한 막내는 마을 어귀에 있는 집에서 머물다가 주인 여자와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였지요. 그는 아내에게 탑에 대해 알아낸 뒤 자기 형들을 본 적이 있나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들이 자기와 부부가 되었다는 것과 탑을 보러 갔다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지요. 다음날 아침 막내는 사자를 몰고 탑으로 갔습니다. 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나랑 싸워 이겨야 하네. 좋아요. 싸우기 전에 사자를 묶어두라고. 마귀 할멈은 자기 머리칼 한 가닥을 뽑아 막내에게 주었지요. 막내는 그것을 사자를 묶는 척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신발로 짓밟아 버렸지요. 막내는 창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막내가 지치자 마귀 할멈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자야, 나를 구해다오. 사자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날렸지요. 마귀 할멈이 코 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머리카락 쇠사슬로 변해라. 이 소리를 내뱉기 무섭게 마귀 할멈은 뒤로 벌렁 자빠졌습니다. 사자가 덮친 것이었지요. 마귀 할멈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를 살려주면 당신의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줄게. 막내는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는 마귀 할멈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지요. 형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서 안내해라. 헛된 수작을 부리면 숨통을 끊어놓겠다. 마귀 할멈은 막내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실 한가운데 머리 없는 시체들이 높다랗게 쌓여 있었습니다. 막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마귀 할멈에게 말했지요. 뻔뻔스럽구나. 형들을 이리 죽여놓고 네가 살아남을 줄 알았느냐? 안심해라. 내가 너희 형들을 살려놓으마. 부엌에 가면 기름이 담긴 병이 있을 것이야. 그 병에서 기름을 꺼내 잘린 목에 바르거라. 그리고 머리를 붙이면 네 형들이 살아날 것이야. 그 방법으로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살릴 것이니 그리 알거라. 그건 안 된다. 너희 형들만 살리고 돌아가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막내는 끝까지 반대하는 마귀 할멈을 살려둘 수가 없었지요. 사자를 시켜 물어 죽였습니다. 막내는 부엌으로 가서 기름병을 가져왔지요. 산더미 같은 시체들의 목에 일일이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지요.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그들 가운데 두 형을 보았지요. 삼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걸어 나왔지요. 그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밥을 얻어먹지 못한 초보 귀신. 옛날에 죽어 귀신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살아 있었을 적에 친구를 만났지요. 이 친구는 그보다 20년이나 먼저 죽어 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귀신은
서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자네 귀신 맞는가? 죽은 지 20년이나 되었는데도 살이 통통하게 쪘는걸? 자네는 며칠 전에 죽었다면서 왜 그리 야위었어? 초보 귀신이 넋두리를 늘어놓았지요. 나는 귀신이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한 끼도 얻어먹지 못했다네. 얼마나 굶주렸는지. 자네는 사람들에게 음식 대접을 잘 받나 본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음식 대접을 받는 것은 굉장히 쉬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괴상한 일만 저지르면 되거든. 그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음식을 대접할 것이야. 초보 귀신은 뛸 듯이 기뻐하며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어느 집 마당에 들어서니 별당 앞에 맷돌이 있었지요. 초보 귀신은 맷돌 구멍에 보리를 넣고 맷돌을 돌렸습니다. 집주인 농부가 이 광경을 보고 자식들에게 말하였지요. 얘들아, 여기 좀 보거라. 가난하게 사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부처님이 맷돌로 곡식을 갈게 하시는구나. 농부는 보리를 잔뜩 가져와 초보 귀신에게 주었습니다. 초보 귀신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보리를 갈았지요. 너무 지쳐 녹초가 된 초보 귀신은 농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구 귀신에게 찾아가 화를 내었지요. 괴상한 일만 저지르면 음식을 대접받는다고. 음식 대접은커녕 물 한 그릇 얻어 마시질 못했다네. 내일 한 집만 더 들려보게 음식 대접을 받게 될게요. 다음날 초보 귀신은 친구 귀신이 시키는 대로 서쪽 마을로 가서 대문이 활짝 열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 대문 옆에는 방아가 있었지요. 초보 귀신은 어제처럼 곡식을 넣고 방아를 찧었습니다. 집주인 농부가 소리쳤지요. 어제 동쪽 마을에서 귀신이 맷돌로 곡식을 갈아주었다지. 오늘은 나를 도와주러 왔구나. 집주인은 곡식을 잔뜩 가져와 초보 귀신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초보 귀신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곡식을 빻았지요. 초보 귀신이 친구 귀신에게 찾아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자네 나에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친구 귀신이 말하였지요. 그건 자네가 운이 없어서야. 집 주인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으니 물 한 그릇 얻어 마시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앞으로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초보 귀신은 마지막으로 친구 귀신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남쪽 마을로 가서 대문에 장대를 세운 집으로 들어섰지요. 초보 귀신이 집 안을 둘러보니 여인들이 밥을 먹고 있고 마당 한쪽에는 하얀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를 장대 위에 올려놓아보자. 초보 귀신은 개를 번쩍 들어올려 허공을 걷게 했습니다. 개는 걸어 장대 꼭대기에 올라섰지요. 여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다가 점쟁이를 불러들었지요. 점쟁이는 점을 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굶주린 귀신이 찾아왔군요. 개를 죽이고 음식을 한 상 차려 마당에 놓고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럼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인들은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초보 귀신은 좋아 어쩔 줄을 몰랐지요. 친구 말이 맞았구나. 몹시 굶주렸던 초보 귀신은 개걸스레 음식을 먹어 치웠다고 합니다. 관기를 사랑한 사또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군수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군수에게는 기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군수의 아들 기인이 관청에 일하던 광기 일선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저리도 고울까? 기인은 일선의 모습을 홀린 듯 넋을 잃고 쳐다보았지요. 기인은 과거를 보기 위하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는 밤 늦게 글을 읽고 있는데 어디선가 검은 고를 타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지요. 문득 고개를 들자 신비로운 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기인은 달빛에 취해 걷다가 은은하게 울리는 검은 고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지요. 기인은 무엇에 홀린 듯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누가 검은 고를 타는 것일까? 기인은 검은 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 소리는 먼 냇가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기인은 빠르게 걷기 시작하였지요. 그때 검은 고 소리가 뚝 하고 끊겼습니다. 기인은 냇가를 향해 다시 걸었습니다. 냇가의 큰 바위 위에 여인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요. 일선이었구나. 기인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일선이 다시 검은 고를 타기 시작했지요. 기인은 자신도 모르게 일선을 향해 다가가다가 단소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일선은 단소 소리에 감동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검은 고를 타기 시작하였지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기인과 일선이 마침내 합주를 끝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나의 낭군이로다. 둥소 소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마치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일선이 바위에서 일어나 기인에게 인사를 하였지요. 두 사람은 소리로 교감을 나누었고 여러 날이 지나자 깊은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인은 22살이 되자 진사로 합격하였지요. 진사에 합격을 하면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된답니다. 기인은 일선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한양으로 가기 위한 길을 나섰지요. 일선이 울며 배웅했습니다. 네 나이 꽃다운 청춘이니 홀로 지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새 낭군을 맞아 잘 섬기되 때때로 나를 생각하여라. 어찌 그런 무정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은 섭섭하여 울지만 떠나면 금세 잊을 것이야. 제가 서방님을 섬긴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정녕 잊지 않을 것이냐? 어찌 있겠어요? 이리하면 믿겠습니까? 일선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비단 소매에 글을 썼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으며 이 혈서 지워지지 않으리. 내 머리털을 잘라서 매듭을 지어 동심결을 맺었구나. 기인과 일선은 각자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동심결을 맺었습니다. 이내 기인이 일선의 손을 놓고 한양으로 떠나기 시작하였지요. 일선은 기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일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요. 이날부터 일선은 기인을 그리워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선은 기인을 기다렸으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는 동안 단천에 안찰사가 왔습니다. 군수가 안찰사를 맞이하여 기생 수청을 들게 했으나 안찰사는 우연히 길에서 본 일선이 마음에 들어 다른 기생들의 수청을 거절하였지요. 군수가 관기인 일선에게
안찰사의 수청을 들라는 영을 내렸으나 일선은 병이 들었다고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군수는 대노하여 나조를 시켜 일선을 잡아들이게 하였지요. 일선은 나졸이 잡으러 오자 절개를 지키기 위해 신발을 벗어놓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일선을 꺼내 주었지요. 이 일이 있은 뒤 안찰사와 군수는 더 이상 일선을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일선은 기인이 주고 간 동심결을 상자에 넣어두고 매일매일 꺼내 보면서 그리움을 달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일선이 상자를 열고 동심결을 보자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일선이 놀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데 한양에서 기인이 죽었다는 부고가 날아왔습니다. 일선은 금 비녀와 비단 치마를 팔아서 한양으로 향하였지요. 일선은 어렵사리 한양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인의 빈소에 절을 하고 곡을 하였지요. 그러나 기인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기인의 본 부인인 기인이 일선을 그리워하다 병이 들어 죽었다고 그녀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일선은 오로지 기인이 3년상을 치르기 위하여 시가의 핍박을 꿋꿋하게 견뎌내었지요. 3년상을 치르고 돌아온 일선은 첫사랑 기인만을 그리워하며 평생 살다 죽었다고 합니다. 딸을 빼앗긴 아버지. 아주 오랜 옛날 오래된 이야기를 좋아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어 사윗감을 고르기 시작하였지요. 그래서 부자는 결혼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장치가 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그의 제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 시험을 했는데 하나같이 얘기가 길지 못해 불합격을 당하였지요. 이때 교활하고 남을 잘 속이는 자가 주인 영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에 능합니다. 너무 길어 끝이 없는데 시험 삼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자 주인 영감이 눈을 반짝이며 말하였지요. 이것으로 사윗감을 고르려 한다. 그럼 시작해 보아라. 영감님께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여러 날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게. 길면 길수록 좋네. 그 교활한 놈이 이야기를 시작하였지요. 먼 옛날 많은 중국 사람들이 말을 타고 쳐들어왔는데 100만 정병이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정에서 이를 막을 사람으로 모씨 성을 가진 사람이 청거되었지요. 모 대신은 조정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계획은 여러 대가 지난 자손을 구해 병정을 삼아서 막겠습니다. 그러자 조정 대신들이 물었지요.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이에 모 대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황제가 충우를 정벌했을 때 여러 마리의 쥐떼가 적의 활주를 끊어 승리하였지요. 황제가 쥐들에게 공운으로 상갑에 명했습니다. 고려가 홍건적을 칠 때에도 평양의 쥐들이 적의 활주를 끊는 바람에 적이 섬멸되었지요. 이런 공운으로 사당을 지어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모 대신은 쥐 한 마리를 대장을 명한 다음 경문을 팔도 쥐들에게 알리고 속히 약속한 기일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기약한 날에 여러 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장 쥐가 명을 내렸지요. 여러 쥐들은 차례로 점호한 다음 단상에서 부르는 영을 듣거라. 대장쥐의 명이 떨어지자 뒤에 있던 쥐가 앞에 가는 쥐의 꼬리를 물고 나아가 일제히 응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쥐가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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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활한 놈의 입에서 나오는 물고라는 말이 끝날 생각도 없이 계속되었지요. 이 소리가 7일이 지나도 계속되자 주인 영감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아직 몇 마리의 쥐가 남았는가? 지금 온 쥐들은 겨우 한 고을의 쥐입니다. 한 도의 쥐가 모이려면 아직 멀었답니다. 더구나 8도의 쥐들이 모두 이곳으로 오려면 아직 멀었지요. 길기는 길다. 하지만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구나. 영감님, 이야기 끝에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쥐들이 모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자 주인 영감은 긴 이야기로 인정하면서 말하였지요. 이제 그만 그치거라. 주인 영감은 약속을 어기지 못하고 그를 사위로 삼았는데 가끔 사위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 매번 물고 물고였지요. 돌팔이 의사와 아들. 옛날에 돌팔이 의사가 그의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의술엔 지식보다 관찰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단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걸 잘 보고 배우거라. 돌팔이 의사는 병원 문을 열고는 내과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첫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배가 부풀어 올라 아프다고 난립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제 아들놈을 한번 봐주십시오. 돌팔이 의사와 아들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환자 집에 다다른 돌팔이 의사는 집 안을 훑어보다가 여기저기 흩어진 닭의 깃털을 보고는 남몰래 웃음을 지었지요. 돌팔이 의사는 환자의 맥박과 체온을 잰 뒤 손가락으로 환자의 배를 두들겼습니다. 괜찮습니다. 닭고기를 많이 먹어 체한 거예요. 약을 보낼 테니 시간 맞춰 먹이세요. 그럼 바로 나을 것입니다. 돈을 두둑히 받고 집으로 돌아온 의사는 물에 색소를 타서 약이라며 환자 집에 보냈습니다. 다음 날 병이 모두 나았다며 환자의 아버지가 찾아왔지요.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 아들이 나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의사이십니다. 환자 아버지가 돌아가자 돌팔이 의사가 아들에게 말했지요. 봐서 알겠지만 환자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약이 필요한지 알 필요도 없단다. 관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야. 집 안에 흩어진 닭의 깃털을 보며 닭을 먹었을 거라 생각한 거다. 내가 아주 의술이 뛰어나다며 존경하는 모습을 보았니?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 뒤로도 돌팔이 의사는 이런 식으로 환자를 대하였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이 병원을 물려받았지요. 아들은 의사 공부를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가짜 의사인 아들을 찾아왔지요. 제 아내가 무척 아픕니다.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아들은 필요한 치료 도구를 챙겨 그 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집 안을 샅샅이 살폈지요. 그때 아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나귀 등에 얹는 안장이었지요. 그제야 아들은 환자에게 다가가 맥박과 체온을 재고는 손가락으로 배를 두드리며 진찰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당나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병이 난 것입니다. 그들은 당나귀 고기를 먹은 적이 없었지요. 환자의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나귀 고기라고요? 남편이 묻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네, 당나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남편이 여러 번 되풀이해서 묻자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 말을 못 믿는 거요? 의사가 그럼 그런 줄 알아야지.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아들은 아버지가 그랬듯 물에 색소를 타서 약을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지요. 어서 진찰비나 두둑히 내시오. 이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런 돌팔이 의사가 있나? 먹지도 않은 당나귀 고기 때문이라니. 도대체 어떤 놈이 너에게 의술을 가르쳤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 거야? 아들은 진로 비는커녕 남편에게 혼쭐이 난 후에야 간신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난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인데. 아들은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하지만 당장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야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지요. 사람의 목숨을 그리 가볍게 여겼다니 정말 큰일 날 뻔하였군. 그 뒤 아들은 절대 자신이 잘 아는 것이 아니면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시는 의사 행세를 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지요. 망둥어가 된 인어. 아주 오랜 옛날 깊은 바닷속에 화산으로 이루어진 왕국이 있었습니다. 왕국의 백성은 인어들로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왕의 지배를 받았지요. 왕은 바다 곳곳에 이런 경고문을 붙여놓았습니다. 왕궁 밖에서 수영하는 자는 추방. 인어들은 왕궁 밖의 세상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지요. 단 한 명 플럼만 빼고 말입니다. 플럼은 호기심 많고 대담하였지요. 바다 위 세상이 어떤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기어이 바다 위로 나갔습니다. 플럼의 언니는 걱정에 잠겨 동생을 기다렸지요. 플럼은 잔뜩 들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언니에게 선물로 보석 박힌 빛 하나를 주며 말하였지요. 배 위에 있는 생명체들이 온갖 희한한 물건들을 던졌어. 신기하지? 언니, 나랑 새로운 세상에서 재미있게 놀자. 플럼은 언니를 설득하여 다시 바다 위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걱정을 잊고 노는데 배 한 척이 다가왔지요. 배 위의 생명체들이 뭔가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플럼은 신이 나서 가더니 깔깔 웃고 재주를 부렸지요. 불안해진 언니는 다급하게 동생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파도가 거칠게 일었습니다. 벼락이 치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더니 배가 흔들렸지요. 왕이 오고 있어. 도망치지 않으면 왕에게 잡히고 말 거야. 플럼은 겁에 질려 파도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무언가 뒤에서 두 자매를 잡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명령을 어기다니. 자매는 벌벌 떨며 용서를 구하고 왕이 자비를 베풀기만을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자비와 용서라고는 모르는 자였지요. 이제 너희는 말뚝망둥어로 변할 것이다. 앞으로 1000년 동안 너희는 배로 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왕은 지팡이를 흔들었지요. 그러자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더니 바닷속 화산들이 물을 뚫고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뒤집힐 듯 요동을 치더니
화산이 떠올랐지요.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화산의 절반은 섬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바닷물은 잔잔히 넘실넘실 거렸지요. 기절했던 자매가 눈을 떴습니다. 자매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말뚱망뚱어가 눈을 멀뚱멀뚱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싱가포르 섬이 생긴 전설 이야기입니다. 매일 춤을 추는 총각. 옛날 산속 깊은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살림살이는 어려웠지만 총각은 행복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못 살면 어때?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복이지. 그런 생각만 하면 총각은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속을 헤매 다니며 나무를 할 때에나 밭을 갈 때에도 건강한 부모님만 생각하면 흐뭇하였지요. 그런 아들이 너무나 듬직하여 부모님들도 늘 흐뭇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툇마루에 나와 걸터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왠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신가요? 총각이 놀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거라.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니 어머니도 얼굴이 밝지 않았지요. 예전엔 웃음이 많던 부모님이 언제부터인가 말을 잃고 먼 산이나 바라보면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꼬박꼬박 잘 드시던 식사도 어느 때부터인가 많이 남기는 것이었지요. 총각은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입을 열지 않으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오 무렵 글을 읽던 총각은 바깥에서 갑작스레 들려오는 어머니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달려나가 보았습니다. 저거 좀 보게.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뜻밖에도 어머니 아버지는 문 옆에 기대어 서서 집 앞으로 지나가는 놀이패와 어릿광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하호호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놀이패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총각은 무언가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그동안 너무 심심하셨던 것이야. 그랬어요. 청년이 살던 마을은 너무 깊숙한 산골이어서 재미있는 일들이 통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 친구도 없었고 마땅한 놀잇감도 없었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늘 외로웠고 웃음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려야겠어. 옛 어른들도 웃으면 오래 산다고 했으니. 그리고 다음 날 청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 가지 옷감을 잘라 옷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전날 집 앞을 지나던 놀이패의 어릿광대가 입던 옷과 같은 옷이었지요. 청년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빨강 파랑 분장을 하고 부모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 좀 보게. 총각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는 듯 하더니 욱숙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아들을 보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엉성한 춤솜씨가 더더욱 우스웠지요. 늙은 아버지는 배꼽을 부여잡았고 어머니는 웃다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어머니 아버지 웃음소리를 듣자 더욱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그럴수록 어머니 아버지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지요. 어머니 아버지 웃음소리에 청년의 마음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청년 역시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청년의 부모님들은 매일 웃음을 그치지 않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